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죠?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뉴스토마토 서버는 잠깐 다운됐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인데 뭐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 보도가 나왔을 때 이제 대략적으로 평론가랄지 네. 뭐 이런 여의도 근방에 있는 뭐 분들이 예상했던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얘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뉴스토마토 보도는 2022년에 보궐선거할 때 그 당시부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공천하는 거, 원래 지역구가 일산 뭐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창원 의창으로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개입을 해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보도를 일단 한 거고요. 2022년부터. 그렇죠. 2022년이면은 우리가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했죠? 그렇죠. 아, 취임 이후에. 취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어떤 권유로 인해서 지역구를 이분이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개혁신당 쪽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이 개혁신당 쪽에 이제 공천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개혁신당 측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어디 절에 가서 했다. 절에 가서 한 것 같다. 네. 그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이제 보도. 그리고 지리산에 무슨 절이던데? 하동의 칠불사. 칠불사. 그렇죠. 칠불사.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밝혀졌던 명태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하고도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보도,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주로 명태균 씨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인물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나온 거죠, 이 사실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김건희 씨가 만약에 보냈던 직접적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텔레그램 내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폭로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정확하게 네. 말하면은 선거 개입인데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거든요. 그렇죠. 뭐 일적인 예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신분일 때 공천에 관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돌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고요. 그때 당시 구형했던 검사가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인데 그래서 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뉴스토마토 서버도 오늘 뭐 다운까지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뭐 개혁신당에 타진했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주변적인 소스고 핵심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여부입니다. 그 그렇죠. 개입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구에 사람을 꽂고 완결이니 뭐니 선의의 조언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공천에 개입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기 나가지 마. 라는 것 자체도 공천 개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준석 의원이 나는 그 텔레그램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내용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실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 발언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지지율 30%일 때 2024년도 이번 2월 3월 달 이번 총선 때 개입을 한 거 그럼 요것만 과연 했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구만 했겠느냐라는 의문이 추가적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상당히 유의미했던 것은 김영선 의원이 최초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정권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도 5월 달에 그때 공천에도 이미 명태균 씨가 녹취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거 새나가면 안 된다. 다른 데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김영선 이번에 들어간다. 뭐 대통령의 뜻도 김영선에게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대통령하고 전화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렇죠. 대통령과 여사랑 직접 전화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씨랑도 연락하고 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던 이종섭 전 장관과도 통화를 하면서 개인 폰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시에 나왔던 뭐 K 의원, Y 의원은 다른 사람을 꽂으려고 했고 대통령의 의중은 김영선에게 있었다라고 명태균의 입을 빌려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2022년 상황. 2022년도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55% 정도 나올 아주 정권 초기에 날아다니던 새도 떨어뜨릴 시점인데 그럼 그때의 공천 개입이 일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은 자꾸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걸 피해가려고 하고 특수 은폐를 하고 있는데 앞에 것까지 이렇게 완결성 있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본인이 봤던 내용은 뭐며 그게 국민들 앞에 알려져서 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개혁신당이 뭐 1번 주냐 3번 주냐 그걸 거절했고 논의를 했다. 이걸로 논점을 흐려가지고는 저는 본질을 오히려 가리려고 한 시도일 뿐이고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 사실 또 어떤 본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기사를 잘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될 때도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명태균 씨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렇죠. 명태균 씨는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쪽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올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뜬금없이 이제 함성득 교수가 나옵니다. 기사에. 그 좋은 사저와 같은 공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렇죠.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분이 그래서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은 원래 명태균 씨하고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과거에도 명태균 씨가 가령 이런 이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을 짜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 방증이 되는 진술들은 그러니까 많이 제가 해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2022년도에 있었던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2022년도에 선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그랬네. 그 당시에 공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그때도. 그러면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전에도 사실 이 궁금증을 가져서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인데 지방선거에는 그럼 그 시기에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뭐 할 때인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는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은 취임식에 초대도 받았던데.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이면은 지방선거 공천에는 그런 개입 안 했겠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을 할 때 과연 그 당시에 당대표를 제끼고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이번 선거 관련해서도 이 녹취록을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로 확언을 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명태균 스스로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명태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거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거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그거 아,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명태균이 2월 18일 9시 38분에 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영선이 컷오프 된다. 컷오프 되니까 빨리 기사를 내보내라. 내보내고 그걸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월 19일 날 부산일보, 비슷한 지역이죠. 부산일보에 보니까 18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더만요. 김영선 의원이. 그래서 김해갑 출마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예감을 하고 창원에서의 컷오프를
예감하고 김해가 출마를 선언하는데 저게 이제 명태균 씨 말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은 충성을 다한다. 창원에서 제가 이제 컷오프 된다면 그거를 당심으로 믿고 저는 김해에 출마를 하겠다. 김해가 여사님의 뜻이지 않느냐. 뭐 이런 충성의 맹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명태균 씨의 그 2월 18일 날의 그 말은 그 충성의 맹세를 빨리 보여서 지역신문에 빨리 보여서 이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김영선 의원은 여전히 당신한테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잘 도와주라. 뭐 이런 뜻인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시키는 대로 예.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막 급박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가 옹기라고 했을 때 버텨볼까도 생각이 일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지. 버텨볼까? 창원에서 그렇지. 버텨볼까? 그러다가 컷오프 확실하대. 김건희 여사 그러더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키는 대로 옮기자. 그리고 옮긴다고 말만 해서는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기사를 내버려가지고 확실히 확인 도장 딱 찍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저희 옮깁니다. 지역구 옮기기 때문에 충심입니다. 그렇죠. 저희 네. 지역구 말씀하신 대로 옮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김해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의 주가 조작도 1차 조작하고 2차 조작이 있잖아요. 즉 이 공천 개입도 1차 개입과 2차 개입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되던 2022년도 6월 선거는 1차 공천 개입 혐의로 우리가 1차로 봐야 되고 지금 요 명태균 씨의 육성이 나온 부분은 이번 총선이죠. 지난 그렇죠. 2월 달에. 그러니까 4월 총선 앞두고 2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건 2차 개입이다. 2차 공천 개입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삼성에서 정유라라는 사람에게 말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왜 사주죠? 그 엄마가 최순실이고 최순실이 박근혜의 최측근이니까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명태균 씨가 왜 김건희 씨한테 줄을 대고 저렇게 소통을 하죠? 김건희가 최소한의 최순실의 지위 내지는 뭐 믿고 싶진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까지 김건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통한 대로 다 일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도 캡처해봤는데 아까 그 내용 중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럼 여사와 직접 소통했다라는 게 지금 제가 최순실 비유를 할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여사는 김영선 컷오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사가 김영선 컷오프라고 직접 전화 와서 알려줬다라는 취지로 지금 명태균 씨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씨는 김영선 컷오프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니까 명태균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관심사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 위에 상황공천관리위원장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기사를 여사에게 줘야 돼요. 왜 여사에게 줍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공관위원 누군가에게 좀 우리 좀 잘 봐주세요라고 뭐 그렇게 해도 부적절한 거지만은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널리 양해는 돼요. 근데 공천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니, 김건희 씨 당원인가요? 그렇죠. 묻고 싶어요. 당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왜 여사에게 그 기사를 줘야 된다라고 명태균 씨가 저 급박하게 이거는 뭐 이것도 허풍이고 과장이다 짰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은 저거는 본인의 최측근과 이야기하는 누구도 짤 필요가 없는 그리고 아주 급박하게 공천 앞두고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운데 왜 그 기사를 여사에게 갖다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마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씨가 이번 공천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됐던 이번 2차 개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관여했구나라는 게 그 두 마디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천의 대립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전후의 과정을 쭉 이제 한번 맥락을 정리해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런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그 대립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싫든 좋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을 막 비난을 하면서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반발을 하면서 거의 기자회견 하다시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이게 당시의 공천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공천에 반영하는 게 싫어서였든지 간에 그것을 자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회방을 놓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런 판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엉망진창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요.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한동훈 대 이철규의 대립이 있었죠. 근데 이철규 뒤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추정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구도적으로는 보이죠. 구도적으로는. 구도적으로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너 이쪽으로 이동해 뭐 이런 것들을 이철규 공관위원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이철규는 당시에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의 복심이었다. 그러면서 한동훈과 대립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씨의 늘어난 팔로서 당에서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솔직히 얘기하면요. 가제트네, 가제트. 가제트죠. 당에다 심어놓은 김건희의 팔이죠. 보이지 예. 않는 손. 예.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차 개입, 그러니까 이번 예. 총선, 요번 총선에서는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개입을 했어요. 근데 일부 안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빼내는 데까지는 개입이 됐지만 씹는 것까지는 실패한 거죠. 그 공천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공천 개입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 당대표보다는 조금 더 잘했다. 요 공천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김건희의 개입에 대해서 한동훈은 막아낸 거예요. 예. 그렇다고 공천 개입이 없는 건 아니고 빼낸 것도 개입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 개입으로 시간을 돌려서 1년 반 전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이준석 의원 당대표인데 뭐 한 겁니까? 당대표인데 그때 공천장 아마 추정컨대 김영선 의원에게 재보궐 그 당시에 공천장은 당에서 주는데 그 공천장에 이준석 당대표 찍혀 있을걸요? 이준석이라고 찍혀 있을 그렇겠지. 겁니다. 당대표니까요. 그렇겠지. 왜 쫓겨난 건 7월 달이니까 그 전에 당연하죠. 두 달 전에 당연하지.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는 이 공천 개입을 알면서도 협조했으면 방조범이 되고요. 네. 만약에 몰랐다, 난 바보다, 무능했다. 그럼 그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지휘해서 지선도 승리했다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프레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 사안을 축소 은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하게 들리는 게 왜냐하면 이준석이 김영선을 그렇게 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김건희를 통해서 봐줬건 어땠던 간에 뭐 그거는 확실치 않죠. 근데 이준석이 지금 김영선을 4월 총선 전에 만났어. 지리산 칠곡사에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개입 때 예, 말씀하시는 2차 개입 때. 네. 2024년 2월인가요? 하여간 지리산 칠곡사에서 2월 달입니다. 2월이죠. 만났어. 이준석, 김영선, 명태균. 그렇죠? 그리고 개혁신당의 A 의원이 만난 걸로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확인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인하는 보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공천 개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선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텔레그램이랄지 이런 캡처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 핸드폰에 뭔가가 있으니까 이준석을 만나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내가 1번을 달라 주면 내가 이걸 폭로하겠다. 폭로를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뭔가 토크가 이루어졌던 거야.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걸 김종인한테 물어보니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김종인이 아니 그거는 이미지가 우리 당이랑 안 맞아. 개혁적인 이미지는 아니야 김영선은. 그래서 이걸 좀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 안에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3번 안 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게 그 공천 개입 이 텔레그램이 그때 당시에 폭로를 만약에 비례대표를 받았다면 폭로를 하는 건데 폭로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뉴스토마토의 지금 보도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칠곡사에서 만날 이유가 없어. 칠불사에서 김영선과 이준석과 명태균과 개혁신당의 A 의원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만약에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뭔가 폭로할 내용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그러면 이건 만나서 그런 거를 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이제 CBS의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오늘. 아니 김영선 의원이 직접 찾아왔더라.
집에까지 찾아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분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배우자분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니 근데 요거는요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페이스북의 글에는 그 B 의원이란 A 의원 익명으로 돼 있는 이준석 의원 외에 그 의원을 천하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의 글에는. 그러면 이제 뉴스토마토가 술자리에서 만났던 의원을 천하람 의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밝혀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 지금 이준석 의원은 A 의원이 나다라고 지금 12일 만에 밝혔는데 네. 커밍아웃을 12일 만에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익명 뒤에 숨었다가. 근데 그렇지. 지금 B 의원에 대해서는 네. 다 익명으로 쓰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이준석, 천하람하고 김영선 자기 본인 4명이 사자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칠불사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기사에 따르면은 거기에 지금 당직자 DC까지 더 왔다라. 그러니까 4인 내지 5인설인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직자 출신, 한나라당 당직자 그렇죠. 출신. 근데 그것까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천하람 의원은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가는지 좀 밝혔으면 좋겠고. 왜냐면 둘 중에 그렇지. 하나는 거짓말하는 셈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축소 은폐를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요 정황 증거가 되는 거고 전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은 우리가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1차 개입 때는 직접 당사자고요. 2차 그렇지. 개입 때는 간접 당사자인데 그 직접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봤는데 본인이 이건 선의의 조언이고 별거 아니야 라고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라 봤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 알릴 맞지. 거면 왜 얘기를 합니까? 맞지. 이명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요 국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는 잔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면은 이 사실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그럼 그 내용이 뭐였는데 공천 개입 아니다 기다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나온 사실관계로 보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2차 개입 때는 지금 김영선 의원을 빼냈고요. 이거 개입이고요. 1차 개입 때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실제로 공천까지 줘버렸거든요. MC 명태균 씨까지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 녹취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정리해 보면 2차 개입 때, 그러니까 올해 총선 때 요걸 가지고 한번 폭로해 볼까 말까를 고민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불사 가가지고 새벽까지 논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 선거 때 하루가 귀한 시점에 내려가서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을까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사안이 밝혀져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장 본인의 1차 개입 때까지는 본인은 공천까지 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보다도 본인은 더 못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준석 의원은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 뉴스토마토에 제보할 때는 이게 뭐 5% 얘기했을 때 기자들이 그냥 쓴 건지 아니면은 기자들이 어떻게 뭐 옆에서 취재를 해서 쓴 건지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안이 세상 밖에 좀 드러난 마당에는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을 본 직접 당사자로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1차 개입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도 본인이 아는 바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밝혀야 되는 거죠.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의원이 이 사안을 축소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유인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본인도 예를 들면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와의 지금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이 의원은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는 차기 대권이나 이런 걸 놓고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의 행보를 일관되게 사실은 가져온 거는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사실 저 둘은 똑같은 사람들이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협조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준석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예. 오히려 김건희 여사하고 협력을 안 하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얘기가 그 전까지 해온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오히려 술 먹는 술도 먹고 딜도 하는. 고기도 먹는 네. 윤석열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술도 먹고 딜도 하고 김건희 여사와 소통도 하는 그렇죠. 그런 이준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만 봐서는 김종인 공천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원칙이 있다. 그래서 김영선은 안 돼라고 했고 이준석은 야 폭로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공학을 한 거죠. 정치공학을 한 거야. 그렇죠. 머리를 쓴 거죠. 요거를 축소하려고 네. 하는 의도 하나 더 있는데 네. 지금 이준석 의원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거. 인터넷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쭉 보면은 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준석 의원의 이 소위 말하는 성상납 의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쨌든 검찰 무혐의 난 그랬죠.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지만은 인터넷 여론이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딜 아니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의혹에 대해서 축소하고 은폐해주는 대가로 뭔가 얻어낸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억울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 이런 다 종합했을 때 결국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본인의 억울함이랄지 뭐 등등 얘기는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얘기인 것이고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했다면 그렇지. 알고 있다면 딱 공개한 다음에 정면 승부하고 정면 돌파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돌파 방법인 거거든요. 아니, 저도 하나만 보강하자면 예. 이준석 의원이 선의의 조언이다. 본인이 본 텔레그램에 대한 분석 평가입니다. 내지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가 내지는 그 변명이 지금 대통령실 얘기랑 똑같아요. 여사가 뭐 그 전화 안 한 걸 부인은 안 하거든요. 아니 전화 그러니까 한 걸. 국민들이 봤어야 이게 선의의 개입인지 뭔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선의의 개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개념이 공천에서 불정하지만 일반인인 김건희 씨가 한 그 거대 정당의 집권 여당의 공천에 선인지 악인지 그걸 아니,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랬거든요. 선이건 악이건 개입하면 안 되잖아. 아니 선의의 주가 조작, 네. 선의의 명품백 수수, 선의의 그렇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러네. 다 선의로 되는 거예요. 선의의 선의지. 어머니는 잔고 증명 조작 다 선의로 하는 거예요. 그 가족방 그렇지. 빼주고 그렇죠. 검사 사이 두면 다 선의로 바뀌어지는 이 아주 선의로 경력도 위조하는 거야. 선의 매직이죠. 선의의 그렇죠. 매직인데 예. 이름을 바꿔요, 김선희로. 예, 근데 네, 제가 하고 싶은 김선희. 얘기는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그 해명은 예. 대통령실과 입장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그러네. 뭐 여사가 꽂았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똑같고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이거 특검 사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번에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의혹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과 똑같은 궤로 감싼다면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권익위원회가 김건희의 뇌물을 뇌물이라고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권력의 눈치 보느라고. 네. 이준석 의원도 똑같아요. 권력의 눈치 보느라고 공천 개입을 개입이라고 못 불러요. 선의의 조언인 거예요. 개입을 못 불러요. 개입을. 그럼 저는 오늘자로 제가 널리 양해해서 100% 양보해서 제가 오늘자로 물어봅니다. 예.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것도 전날. 네. 발표 전날. 명태균 씨가 그 기사를 여사에게 줘야 돼요. 이 증거까지 녹취록 나왔는데 그럼 이제 완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개입에 한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이거는 이준석 의원의 무슨 본인이 판사 검사도 아니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률 상식과 변호사로서 법 적용에 이거 공천 개입이에요. 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여론조사 2번 돌렸는데 그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 됩니까? 완결성이 없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꼽고 싶은 사람 못 꽂았잖아요. 여론조사 2번 딱 돌렸을 뿐인데 그게 공천 개입으로 민주주의 파괴범죄다 이래가지고 징역 3년 구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럼 그때 윤석열이 지금을 본다 그러면 그때 특검 검사가 이거 당연히 공천 개입이죠. 앞에 선례가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개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준석 의원도 권익위의 유권 해석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만 간을 보시고 나서야 됩니다. 이제 밝혀야죠. 이걸 뭐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장 뭐 가시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사실은 네. 첫 보도가 나올 때도 했는데 예. 그래 봐야 나중에 곤란한 일만 생기니까 그냥 이번에 밝히고 털고 가시고 지금 본인이 얘기 안 하면은 괜히 주변 사람들만 구속될 수가 있어요, 이 건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이거 수사를 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 어쨌든 고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발해야죠. 그렇죠. 고발해야죠. 수사를 한다고 할 때 본인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 구속해가지고 수사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를 안 하겠지. 그 막 한다고 하면 여사님 관련 사안인데. 근데 특검이 도입되니까. 네. 한다고 하면 특검이 어떤 네. 형태로도 한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특검은 또 우리 한동훈 씨가 막아주지 않겠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첫 번째 보도에 보면 뉴스토마토 네. 첫 번째 보도에 보면은 비의원인지가 네. 거기 나오는 비의원인지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게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면은 내가 이걸 한번 공개해가지고 얘기를 할지 말지는 내가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도 면책 특권은 왜 얘기하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걸 같이 고려하는 모양인데 아니,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면책 특권을
원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에서라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데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모순점이 뭐냐면은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는 이준석 의원이나 개혁신당 분들이 이거 선의의 조언이라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다 논조를 쓰고 있거든요. 개혁신당 입장은. 그러면 지금 선의의 조언이고 이게 범죄 혐의가 안 되고 꺼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8개월 전으로만 돌려볼게요. 왜 7불사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무슨 기사에 따르면 그렇지. 기자회견문까지 쓰고 또 명태균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무리한 기자회견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기자회견을 그럼 왜 준비합니까? 그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때도 내용은 다 알 수 없었고 완결성은 떨어지더라도 야, 이 개입이 있네. 이거 범죄 혐의가 있네. 라니까 폭로까지 할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와서 8개월 만에 지금은 그게 선의의 조언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문재인 정부 때는 뿌린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하고 일본 정부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지. 인제 와가지고는 그게 이제 공천수가 되면서 깨끗한 물이 되고 처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2월 달에도 공천 개입 혐의로 봐가지고 본인들이 폭로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하고 상의를 할 정도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났으면 밝힐지 말지만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안 밝힐 거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방송 나와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니 완결성이 떨어지니 대통령실의 입장을 왜 되풀이를 해주냐 이거예요. 무슨 보수 대통합입니까? 그 제가 어느 방송 가서는 이거 혹시 성렬 동맹 아니냐? 이준석과 윤석열의 동맹 내지는 석희 동맹 아니냐? 이준석과 김건희. 그러니까 이거 원팀 선언을 또 한 번 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준석, 김건희 동맹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면 건석 동맹. 그러니까 범죄면 범죄고 아니면 아닌 거지.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지는 시점의 이동에 따라서 법을 입맛대로 이렇게 고무줄 엮듯이 하게 되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정치권에서도 골머리를 앗겨서 특히 여권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요. 잠시 광고 30초만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경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까지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는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는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개혁신당의 전 공청위원장도 마포대교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 이런 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여당의 이른바 잠룡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심이 어떤지 좀 정확히 좀 알아라. 그리고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이 부분도 좀 뭔지 모르겠어요. 충심 어린 지금 조언입니까? 충원을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는 국민들이 답답해 죽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답답한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와서 가실 곳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에 가셔야 되는 거죠. 특검 조사실로 가거나. 그렇죠. 사진을 많이 찍히셔야 되는 때인데 다른 사진을 찍히셔야 되는 건데. 서초동에서 해야죠. 답답하시더라도 플래시가 막 터져야 되는 국정 운영이 잘 안 돼서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서
어떤 책임져야 되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 답답하시더라도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홍준표 시장 제가 뭐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대한 코드를 맞춰서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양반이 요 얘기에 있어서는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네. 되느냐? 지금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TK, 영남, TK 그다음에 고령층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의료대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심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어떡하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러나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거의 이제 20% 밑으로 내려갈 분위기인데 예. 그러나 가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꼽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간수를 못하냐. 제가 간수를 못하냐고 표현하면은 그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일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성차별적 발언. 그렇죠. 근데 네. 그 지역에서 말이죠. 네. 그 지역에서 특히 고령층 유권자들이 하는 말로. 아, 그분들이 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한다. 네. 하는 말로 왜 배우자를 간수를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안 그래도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남에서는 뭐 흔히 하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 이상한 말을 해놓고 영남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런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명품백, 디올백 그 수수 의혹에 관련돼서는 거의 무혐의 처분으로 가는 듯 하다가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 때문에 약간 그게 어그러진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 2심 판결 나온 직후에는 제가 뭐라고 보도하는지를 봤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아 이거 뭐 검찰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게 전주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굳이 그렇게 적용을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걸 방조 혐의를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문이 공개되었고 다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문은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판사가 물론 권오수 회장의 그 혐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쓴 얘기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 대신증권입니까? 어디 녹취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1인 매매가 사실상 아니었다라는 거를 다 거기다가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아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김건희 여사 방조 혐의는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네요. 지금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일단은 물론 방조 혐의가 확정적이야라고는 보도를 못하고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도 마포대교인데 지금 추석이라고 한복 입고 와서 강아지 분과 함께 제가 강아지가 상당히 지금 급이 높아요 여기서는. 예. 그래갖고 강아지 분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분과 함께 나와가지고 어린이들과 함께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도 복장이 터지죠.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아니 근데 박근혜 정권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최순실 하나 때문에 망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국정농단의 비선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아예 정권이 날아가 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비선이 10명이라서 날아간 게 아니고 그 단 한 명의 비선 관리 못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이 이름 석자 앞에만 들어가면 공권력도 거의 무슨 빵칼처럼 무뎌지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공적인 역할이 다 사유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죠. 국가기관도 다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게 부역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그러고 있죠. 홍준표 시장 같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늬만 야당이라고 하는 이 개혁신당까지도 공천 개입 국면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축소 은폐 내지는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딱 하나 믿을 곳이 이제 법원밖에 없다. 지금 법원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 방통위와 관련된 집행정지 인용을 해서 MBC 예. 장악을 막았잖아요. 예. 최근에도 손모 씨 관련해서도 물론 공소장 변경은 있었습니다만은 전주에 대해서 유죄를 때렸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의료정원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제한고심 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요거 좀 있으면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법원이 마지막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저는 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머지 그동안에 그 골마있고 쌓여있던 켜켜이 쌓여있던 김건희의 검은 그림자들이 이제는 다 빛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전 법원의 움직임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 우리가
우리 법원이 한번 이 정권을 접수해봐 뭐 이래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참다가. 법대로 하려고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법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판사들이라고 정권의 미움을 뭐 굳이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의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도 검사가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공범으로 뚫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판사가 힌트를 준 거 아닙니까? 방조라는 것도 있는데 그 물론 공범의 법적으로 따지면 공범의 한 종류지만 어쨌든 간에 방조라는 혐의도 있는데 힌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의율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법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워낙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워낙 위법적인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법부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부분도 윤석열 정권이 워낙 법이 있는데 방통위 같은 경우도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무력화하고 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상태에서 마구 추진을 하니까 그것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막 던지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당 후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 잠재 후보들을 조사를 할 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미셸 오바마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미셸 오바마 가능하다. 미셸 오바마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윤석열보다 낫다. 나는 제2의 미셸 오바마다. 이런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론조사에 넣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무슨 뭐 호감도랄지 비호감도랄지 왜 한동훈, 이재명 뭐 다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극대치로 나올 것 같은데 비호감도 같은 경우에. 근데 진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비호감도나 불신의 정도는 예. 정말 보수 내부에서도 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이 보수를 망가뜨린 원흉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주된 책임이 있지만은 결국 그 소스 자체가 김건희라는 자기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주된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지. 그렇죠. 공천 개입이 본인이 선출됐잖아. 아까도 그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는데 네. 공천 개입이 어느 나라에서 영부인이 그냥 나는 오늘 공천 개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용인하고 그렇죠? 이철규 의원이든 뭐 전에 말씀드린 뭐 박성민 의원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영부인이 와서 나 공천 개입 좀 하려고 그럽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공천 개입을 용인을 합니까? 대통령이 중간에서 그것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죠. 아니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해도 탄핵당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 배우자가. 근데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공천 개입을 합니까? 더 심각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대통령이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게 규범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거를 6글자로 권력의 사유화라고 부르는 거고 진짜 그렇습니다. 4글자로는 국정농단인데 네. 하도 심해서 저는 국정농락이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거의 농락당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권력의 사유화보다는 권력의 건희화. 건의화. 예, 건희화. 이게 아주 적당한 표현인 것 아니면 같습니다. 권력과 건의의 일체화도 괜찮습니다. 예, 예. 권력의 건희 일체화. 예. 이게 오늘 본의의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제 새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거를 본의 일괄 상정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뭐 이런 거 하겠다 하고 나면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고 또 국민의힘은 건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건의를 하는군요. 아니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말 했었어요. 대통령실 입장인데 예. 자꾸 이러면 지겹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겨운 건 우리가 지겨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겨운 것도 우리가 맞지만은 지겨워. 저희는 그거죠. 네. 이 사안이 진실 그대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칠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누가 지겹냐를 다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또 법 발의해야죠. 또 재의결 붙여야 되고 부결되면 또 발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국민 누구도 이거 지칠
지칠 수가 없다. 이 사태를 오히려 지쳐서 방치하면 그건 주권자로서의 도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큰 착각하고 있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주권자로서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지겹거나 여기서 중간에 포기할 일은 전혀 없다. 끝까지 가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지금 제일 핵심 아닙니까? 이제 예. 추석 지났고 다다음 주 되면 갤럽 조사부터 또 나올 텐데 또 나오겠죠. 이제는 저는 앞에 일자리 보인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표 얻어올 데가 없어요. 지역도 다 윤석열 대통령 싫다 그러고 전 세대가 다 윤석열 대통령 싫다 그러고 모든 성향에서도 이제 다 윤석열 대통령 비토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인 어디서 위원장도 표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10%대 나올 것 같다. 저도 10%대로 이제 진입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정권은 국정 동력에 이제는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지치고 쫄리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전혀 국민들이 아니다. 전 착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오늘 어떻게 될 거냐부터 말씀드리면 지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국민도 조금 지칠 수 있고 우리도 조금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지친 건 국민의힘의 의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아까 108번네. 네, 필리버스터 또 할 거냐에 대해서 안 해도 되지 않아? 약간 그런 얘기를 목이 아프고 할 말도 그렇죠. 없고. 처음에는 네. 기저귀 차고 잘 하시더니 네, 뭐 할 말도 없고. 네, 뭐 할 말도 없고. 지금 뭐 해서 뭐 해? 약간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열정이 살아나야 되거든. 열정적으로. 그렇죠. 정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이 정권이 뭔가 잘 돼서 그리고 국가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도 솔직히 포기 상태야.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재의결하면 효과가 있다니까요. 무기명이니까 그 지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필리버스터 해야 돼?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그렇지.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보수 언론에다가 네.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해봐야 민주당 할 말만 많아지지 뭐 그래서 어차피 건의할 건데 네. 근데 또 이거를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까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건데 그냥 하지 말고 건의하자 뭐 이런 네.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건의에게 건의하자.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국민의 힘이 지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코멘트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치는 거죠 이제 자기들도 그렇지. 아니 저희는 안 지치는데. 그렇죠. 국민들은 잘 안 지쳐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국민의힘 가야 돼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치는 과정에서는 이게 왔다가 되돌아오면 이제는 슬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과 같이 짝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하락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 진입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점점 더 이제 뭐랄까요 간이 좀 배 밖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말을 점점 더 안 듣기 시작하겠죠. 어차피 다음 공천권은 윤석열에게 없어. 또는 김건희에게 없어. 다시는 정치 못합니다 이제. 아, 이렇게 되면 정치하기 어려워요. 원래 그리고 별로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말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이게 뭐라도 하려면은 뭐가 뒤에서 뭔가 쭉 밀고 가는 이러한 힘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한동훈 대표한테 잘 보일 것인가? 그것도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지. 왜냐하면 한동훈 언제 대표도 집에 갈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식물정당으로 한 발짝 더 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네. 상당히 이상해질 수 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10월 달까지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 강화군이랄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지면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할 가능성도 싸야죠. 있다. 네. 짐 싸야 된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선거법 이제 시효가 10월 10일까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기소되는 시효. 그렇죠. 네. 혹시 모르니 조심하고 일단 조심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10월까지는 조금 조용히 하자. 공직선거법. 의원들이 그렇죠. 다 조심하고 있는 거죠. 10월 달까지는. 그렇죠. 저 자세로 하고 있고. 근데 그러네. 저는요. 앞으로 10%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급격히 빠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촛불이 그렇죠.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번에는 어떤 양상으로 될 것 같냐면은 10%대에서 절대 못 올라올 겁니다. 그냥 10%대에서 내지는 한 자릿수로 웃을 가면서 일이 임기를 아닌데. 맞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기를 맞출 것 같은 맞추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추는데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네. 국민의힘 안에서 무기명으로 투표 들어올 때가 재의결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이 봉쇄됩니다. 이제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야 이거 도저히 우리가 뭐하냐 현타 빡 오면서 야 더 이상 이제 내가 여기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무기명으로 이제는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대통령은요.
거부권이 봉쇄당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탄핵이 위험해지죠. 탄핵은 그렇죠. 이제 물론 실명이기만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 당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특검 이런 건 다 수용되는 거고요. 네. 이제는 대통령 출당 얘기가 나올 거예요. 출당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출당을 하고 우리 새 살림 차리자. 뭐 여기저기 다 모여서 또 간판 바꾸고 또 옛날에 했던 그 구태짓을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거의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남은 임기는 그냥 임기만 있다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모든 욕만 다 먹는 그러면서 내부에 있었던 모든 골마 터진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럼 이제 뭐 공수처나 경찰 가만히 있을까요? 또 그 권력기관들도 이제는 그 권력을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마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게 봅니다.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늘 강조하지만 반환점을 안 돌았거든요, 이 정권이. 반환점도 안 도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빠지면은 어쨌든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무슨 계기가 있으면 원래는 다시 올라갑니다. 뭔 계기가 있을 거야. 계기가 없어. 여기는 이 정부는 없어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네, 보통은 이제 회복이 일부 됩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보통 과거 정부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반환점도 안 돌았으니까 대통령도 조금 뭐 변하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만들어내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의 지표를 보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거를 지금 이미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락하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매우 쉽지 않다. 제가 쓰는 말로는 회복 탄력성이 임기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이미 상실됐다. 그러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너무 어려운 말씀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탈표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뒤에서 쭉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사실은 이탈표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상황은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지금 이탈표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밀어주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깃발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번 겨뤄봅시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지금 그러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이탈표가 나오기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안이 지금 8명밖에 안 되잖아요. 8명만 이탈하면 끝나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8명 이탈이라는 특검법. 것은 그렇죠. 8명 이탈이라는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우발적으로라도 가능한 숫자거든요, 이것은. 우발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훈 편이든 윤석열 편이든 이것은 가리지 않고 별도의 어떤 그룹핑이 형성될 수도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있어요. 충분히. 국민의힘 내에서.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립이랄까 이런 장악력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주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급격하게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제가 국면이 다르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면서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보수가 분열이 됐어요. 그걸 저는 이제 기회주의 탈선이라고 좀 보는데 기회를 모색하면서 나와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지금 그 기회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혁신당도 대안세력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파산주의 탈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안에 있으면은 영구적으로 정치를 더 이상 못하는 국민 욕바지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을 더 이상 그 안에도 누군가는 치욕스럽다, 모멸감스럽다라는 걸 누군가가 느낀다면은 그 깨어있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나머지 잔존 세력들이 파산주의적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왜냐하면 출당하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나가겠습니까? 네. 몸무게도 무겁고 나가라 해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럼 본인들이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주의보다는 파산주의적 탈선이 이번에는 좀 더 유력해 보인다. 그들은 타이틀을 그렇게 내세우겠지. 국민의힘의 새로운 혁신파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거는 한동훈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건강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었었어. 말은. 진심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도 있었고 이렇게 신인규도 있었어. 근데 이제 이준석과 신인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많이 그런 세력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2년 후, 3년 후 본인들의 어떤 배지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또 합리적으로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냥 뭉개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거니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멍청한가?
그 자기 선거가 아니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나태. 일단 배가 부르면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회가 그렇기는 들어가면 해. 다 배가 그렇기는 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저도 KBS 있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생각이 좀 달라. 절실함이. 예, 절실함이. 저는-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인간은.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보수를 혁신하자거나 예. 이 당을 뭐 벗어나자거나 이런 네. 어떤 흐름이 누군가 하여튼 유력한 인사가 막 이렇게 이 동을 뜨는 게 아니면 대규모로 일어나긴 어렵다고 보는데 그 그룹이 저는 그래도 한 8명 정도의 규모는 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적으로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큰 제약 요건인 게 한덕수를 재신임한다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저는 그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쓸 사람이 없어요. 쓸 사람이. 인사가 막혔어. 동맥 경화가 됐어. 이거 터집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뇌에서 동맥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막혀서 불순물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회전문 인사로밖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회전문 인사라는 게 뻔해. 심지어는 비서실장 정진석 대신에 더 뭔가 코드를 김건희 여사랑 맞출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가령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변했지만 김종인 위원장한테 자, 한덕수 대신에 당신이 총리하시오. 내가 많이 맡기겠어. 라고 윤석열이 제안을 했다.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면 김종인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 9단인, 정치 10단인 김종인이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료를 오랫동안 해봤던, 정치를 오랫동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미 셈이 끝났다. 안 된다. 여기에서 2년 더 복무해가지고 뭔가 정권 재창출 안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인사에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가 가고 인사가 적체가 되고 정체가 되면 할 수가 없지. 2년 반 지탱하기가 힘들어. 근데 특히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예.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인사가 있어도 관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데려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0%.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채널A라든지 이런 데 보도를 자꾸 하는 걸 보면은 예. 자꾸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하고 밥을 먹는다. 예. 그 얘기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원희룡 전 장관 급을 보면은 총리를 한번 하셔야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아.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총리라는 자리가 있고 이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에 누가 가장 적격인가를 딱 봐서 이 사람이 적격이야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신세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세진 사람들 중에 급을 좀 맞추면 총리는 누구 주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은. 그렇죠.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뭐 많은 도움을 줬고 그게 국토부 장관 시절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그렇죠. 여사님에게 도움을 줬던 누구한테 양평 도움을 줬던 고속도로도 뭐 많은 도움을 줬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면서 그렇죠. 그 슬픔의 도가니 속에서 온 뭐 그걸 하면서 어쨌든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뭘 또 하여튼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서울법대 후배잖아. 검사 후배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근데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자리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의 뇌피셜은 장관 했으니까 그 다음은 총리거든요 사실. 근데 관철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비서실장이라도 요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받는 사람도 웃긴 사람이고요.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받는 것도 웃긴 것이고 시키는 사람도 웃긴 거예요. 인사 원칙이라는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얘기가 그런 것이고 비서실장도 원희룡 비서실장 설이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게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어느 자리에 내가 앉혀줬다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 기분만 다른 것이지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든
자기의 그립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데 가령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나는 뭐 2,000명이야. 나머지는 의료계가 합의해 와봐. 이것만 있는데 원희룡이든 정진석이든 그냥 뭐 좀 내년에 안 한다고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관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분이잖아요. 날라오겠죠. 경로하겠지. 그래서 사실 인사가 관철이 안 되는 거는 이 정부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과 여러 가지 권력의 어떤 그런 흐름상의 어떤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의 재미, 통쾌함 뭐 이런 것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 저도 짧게 그냥 요 국면을 제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공희준 작가님이 그 최근에 사설 그 칼럼을 굉장히 흥미로운 걸 쓰셨던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무리 이 식당 윤석열 식당에서는 설거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설거지 더미도 많은데 그렇죠. 의미 없다. 왜? 예. 이 식당 자체가 무허가라서 철거돼야 될 지금 식당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철거될 식당에서 아무리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는 거 열심히 씻어도 그렇죠. 광택나게 씻어도 예. 이 식당 자체가 지금 철거되게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 탈출해라라는 논조의 이제 그 칼럼인데 저는요. 2025년도, 2026년도 요 두 국면으로 나눠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반기를 든다. 그럼 2025년도에 저는 특검과 탄핵 국면으로 끝이 날 것 같고 만약에 반기를 못 든다. 그럼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의 이 보수가 완전히 퇴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 자민련으로 저는 역사의 소멸의 길을 걷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용산한테 지금 말리는 구도로 또 가요. 그러니까 뭔가 또 한동훈 대표도 좀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고 좀 잡힌 것도 있고 그렇겠죠. 공천 꼭 이- 개입도 물리치시고 이준석만 그래요. 잡힌 게 있겠어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잡고 있겠지. 그렇죠. 서로 간에. 바로 그런 예. 얘기인데 예. 들이받으려면 받고 뭐 이렇게 엉거주춤해요. 하는 우리 옛날에 이제 시장의 언어로 아싸라게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와 이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나주지도 않고 친윤계 최고위원들만 소집해갖고 밥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결국은 추석 전에 소집을 이게 안 굴러갔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안 됐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당은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동력을 지금 여당이 상실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석을 넘겼죠. 네. 정부가 지금 어떻게 자평을 하고 있냐면 지금 거의 의료 대란을 잘 넘겼다는 분위기예요 지금. 추석에 그렇게까지 큰일은 없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사람들이 안 움직였는데 그렇죠. 병원에 안 갔으니까 네. 큰일 난다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가고 안 아파야 된다. 생선전은 안 먹고. 미리 예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생선전 안 먹고 이랬으니까. 근데 해결했어. 그리고 오늘 막 보도를 보면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이겨냈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통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예. 체코 갔다 오면 24일 날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 껴가지고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료개혁이고 뭐고 의료대란 왜 해결 안 합니까? 이러겠습니까? 못하지. 이제 상당히 힘이 빠져가지고 힘 빠졌어.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네. 되네요. 이렇게 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봐. 안 되지. 안 되지. 2,000명 그대로 가. 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도 잘 네. 알았지. 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사안마다 이렇게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길이어서 상당히 암울하다. 서로 간에 얽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시민들만 할 말을 할 수 있다. 정직한 시민들만 권력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일종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득권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 그렇죠. 말을 못 해.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해 보면서 탐사보도 기자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정치인들도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엮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엮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명태균 할 말을 씨가 못 다 해. 엮인 걸 다. 할 말을 못 해. 근데 여기에서는 정치본색에서는 할 말을 다 합니다. 예. 최경련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